뿅. 자, 일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거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다른 나라랑 무역이라든가 7번 왔네. 무역이라든가 외교 관계를 맺기 전에 일찍 땡기세요. 자, 무역 같은 거 맺기 전에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 사상가들은 과연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동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야 절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 다른 나라와 그 통상수교를 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반대했던 성리학자들, 유생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두 번째 동양의 정치, 사상, 제도, 종교, 문화는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을 받아들이자 적절하게 이용하자라고 주장하는 동도서기파, 중체서용파, 청나라의 양무운동파가 있었으며 가장 극단적으로는 우리 모든 것을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면은 기억하세요. 기억.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화를 주장하는 것은 내국을 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했었기 때문에 척합의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오케이, 축하해요.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었던 거 요거였어요. 랄라랄랄라. 방금 전에 재민이가 올린 그 내용인데 요거 뿅. 요거였어요. 요거였고 맞아 뭔 이야기를 했더라.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사람들은 주장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대원군이 쫓겨나게 되고 다시 성년이 되었던 고종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강제로 개항을 한다, 강제로 항구를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개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꾸준히 개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신하들, 관료들도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청나라나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9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861년 청나라의 사신으로 간 박규수는 베이징이 영프 연합군에 점령당했던 모습을 직접 보았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이 아편전쟁 혹은 중령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었습니다. 10년 뒤 1872년에 다시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양무운동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 그는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해오면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침략에 맞서 이기려면 개항을 하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쩔. 다음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개항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청나라와 각각 일본이 서로 다른 루트, 노선을 취했다. 그리고 그 노선을 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개항을 합시다. 개화 정책을 실시합시다. 아닙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인들,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에 본문 읽을게요. 서구 열강의 영겁 후패한 청나라는 중국의 제도는 이미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중국의 무기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서양의 무기를 도입하자.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빨리빨리 수입하자라고 하는 중체서용의 원칙에 따라 하는 거죠. 여기 중체서용이나 문명개화론, 위에 거는 중국의 이론, 밑에 거는 일본의 이론 각각 뜻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신식 무기 공장을 설립하고 육군과 해군을 양성하였으며 교선, 철도, 전신 등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사실 7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쇼군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메이지 천황이 했었던 개혁이라서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뿐만 아니라 기계, 기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 사상, 문화, 종교, 제도까지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문명 개화론에 입각하여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이지 유신에 단행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메이지 유신은 훌륭한 것이고 양모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죠? 여러분 문화나 사상, 전통, 운동에 있어서 우열을 따진다라고 하는 건 많이 곤란한 행동입니다. 뿅! 다음 볼게요. 야, 봉건적인 지방제도를 중앙집권체제로 바꿨고 신분제도 폐지하였으며 징병제와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대 산업시설을 설립하였으며 근대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다.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은 이응하세요. 오키도키. 근데 다른 반에 다 물어봤는데 중학교 때 거 기억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시시해요 라고 하는 거 1반밖에 없더라고. 다른 애들은 다 기억을 못하대. 축하해요. 니네 반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 자, 다음 페이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그 뭐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개화 정책을 실시한다. 무역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우리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그 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법, 이 당시에는 만국공법이라 부르거든요. 국제법이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경국대전 체제뿐만 아니라 국제법 체제에 함께 소속되게 되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사의 흐름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적인 체제 안에 함께 포함되게 되었다. 이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조선도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가 의외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뿅. 랄라랄랄라. 조선은 왜 일본과 싸우지 않고 문을 열어줬을까? 일본이 무서워서요. 일본이 전쟁하자고 했으니까. 노노노. 이미 조선 내부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주장하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언제까지 시행하려고 하느냐. 이제 슬슬 우리도 오픈할 준비를 해야 된다.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오픈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서양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왕 할 거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우리가 원래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과 먼저 통상수교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될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하나 설명할 테니까 이거 예전에 뭐랑 너무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그 결과 신분제가 없어지게 되었고 일본의 신분제는 사농공상이에요. 어머, 선비가 가장 높나요? 노노노. 사무라이 할 때 사자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사무라이가 가장 높은, 무사가 가장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고 특권, 원래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사무라이 계층, 기백층의 특권이었거든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서 누구나 원하면은 병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권층이었던 사무라이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왜? 우리 이때까지 전쟁해서 침략하고 거기서 별리품을 획득하고 하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획득하고 돈을 얻고 땅을 얻는 것은 사무라이만의 특권이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전부 다 공유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특권을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불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원래 개혁, 갑신정변도 그렇고 모든 개혁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전기 설비하려면은 전선 같은 거 전봇대도 계속 만들어야 되지. 뭐 보여주려 하면 다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화정책, 개혁정책은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세금도 많아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없어지게 되지. 전쟁 별로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고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라고 하게 되면서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어나게 돼요. 아씨, 원래 쇼군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우리의 주인님, 같은 사무라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권을 좀 챙겨줬었는데, 이제 천황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니까 우리의 그 뭐고 특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불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사무라이들이 가지는 이러한 불만, 내전이 일어날 위험이 생긴다라고 걱정을 한 거죠. 이런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그 당시에 아직까지 서양 세력과 교류하지 않고 있던 조선을 한번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조선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이제 교역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조선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옛날부터 교류했잖아. 우리 통신사도 주고받고 했잖아. 웬 헛소리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천황폐하께서는 너희와 교류를 하기를 원하신다. 근대적인 서양들이 맺는 근대적인 외교 체제, 교류 체제를 한번 맺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천황이 너와 교류를 하고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상하관계가 결정지어진 것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새끼들이 쳐돌았나? 이때까지는 우리한테 새로운 문물 제도를 배워가면서 와 조선 왕실아, 조선 정부야, 우리 새로운 쇼군이 임명되었으니 우리 쇼군의 정당성,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서 통신사를 보내다오 해가지고 한 12번 정도 보내줬더니만은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 황제 국가는 중국 하나뿐이다. 왜 니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황이라고 하는 황제국을 지칭하느냐.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본이 보내온 국가적 차원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의 양식이죠. 사실은 어떻게 일본이 스스로를 천황, 황제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평소 때 보내던 거랑 편지 양식이 잘못되었으니 우리는 이거를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서계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실 만국공법,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거죠.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하여 메이지 정부에서는 봐라, 감히 우리 천황폐하를 무시하다니. 사무라이들아, 니네 조선을 침략해보는 건 어떻노? 라고 하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서 내전의 위험성을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나,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 그렇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 딱 요거였죠. 전국 시대를 끝내게 되면서 평화로운 상황, 그리고 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임진왜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거 예전에 배웠었죠.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하지만 일본은 황제국이라 칭하는 등 전통적인 조공책봉 외교 형식에 어긋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정부는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게 서계 사건이야. 이를 계기로 하여 메이지 정부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일어나게 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논의. 몇 년 뒤에 일본은 군함을 보내서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진행한 뒤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이것을 운요 사건이라고 하였다라고 한 거. 강화도 근처에 왔다 갔다 설레발을 쳤대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측 병사들이 야, 여기는 조선의 영토다, 조선의 바다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물러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위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와씨, 네가 먼저 건드렸디, 네가 먼저 쐈디, 우리는 정당방위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웃긴 게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었고 공격할 의도도 없었는데 니네가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정상적인 배에 왜 이렇게 무기가 많고 군인들이 많이 타고 있겠어요? 마치 이거를
의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이었습니다.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났고 1년 뒤 사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이거를 핑계로 하여 배상금 플러스 통상수교를 요구해 옵니다. 이거를 어제 말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서구 열강들이 항상 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강제로 통상을 요구할 때 일으켰던 외교 방식, 포함외교 혹은 한포외교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포함외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포를 가지고 있는 배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항구를 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만약에 개항을 하지 않겠다면은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미국한테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당했던 그런 수법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는 미국이 일본을 개항한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용한 것이었다. 이후에 일본은 서구 열강과 청나라에 조선을 개항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조선에서는 1873년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이쯤 되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 질문.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 양반들의 불만을 사게 된 정책 이야기해볼래요? 한 3개 정도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백성들 말고 양반들의 불만을 사게 된 건 무엇인가? 오케이. 당백전 좋아요. 경복궁 중건도 좋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이런 것들. 오케이. 내가 생각했던 거 거의 다 나왔어요. 훌륭해요.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쫓겨났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던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였다. 고종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 내에서는 통상계화를 주장하는 박교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교수의 할아버지가 박지원이었대요. 북학파의 박지원.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오픈마인드였나 봐요.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마침 이뜻입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개항을 요구하자 정부는 찬반 논란 끝에 강화도 조약, 사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건 별명이에요. 진짜 정식 외교 문서의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였습니다. 를 체결하였다. 자, 그리고 이거 배경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화도 조약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과 만국공법, 다른 말로 하면은 국제법입니다. 현재의 국제법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고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케이?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갑자기 오픈을 해서 세계 경제에 휩쓸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 경제는 파탄 나는 거예요. 자, 다음 조선이 서구 열강에 문을 연 과정은 어떠하였느냐? 우리 와서 되게 특이하죠.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거랑 5년 차이 납니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막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했었고 변화도 있었고 조선은 완전 강산이 변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게 바로 5년 사이였어요. 강화도 조약 있고 나서 바로 다른 나라랑 외교 정책을 맺었던 건 아니었고 외교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었고 한 5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차례대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 5년 사이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안에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일본 손에 흔들리는, 일본이 완전히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일본한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것 같은 그런 헛된 생각은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나라는 없을까라고 고민 끝에 다른 나라와 또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자, 특히 조선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까봐 덜덜덜 떨었던 나라가 누구였느냐? 바로 원래
조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청나라였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앞으로 전 세계 외교 관계에서 외교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딜레이가 좀 심한가 보네 오늘은. 내가 말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재민이가 대답을 하네. 이번에 딜레이가 한 10초 정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잠깐만.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이응이라고 말해봐 하면 바로 이응을 치면 돼. 내가 한번 바로 하네? 그러면 애들마다 인터넷 상태가 다른 건가? 보니까 성민이 인터넷이 제일 빠른 것 같아. 맞지? 오케이. 나는 얘네들이 내 거 수업을 안 보고 있나? 유배를 왔어요? 너무 슬프네요. 힘내세요. 오케이. 오늘 비 오고 하니까 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요. 니네 집이면은 그래요. 와이파이로 하는구나. 와이파이로 하면 좀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유선 랜이 속도는 제일 빠르겠죠. 지금 다른 반에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45분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한 50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비 와서 상태가 너무 안 좋대요. 뿅. 그래서 내가 차라리 네 수업 안 들어오면 안 되나? 내가 채팅방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네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채팅방이 하나도 안 보인다 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현성이도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갑네. 뿅. 여튼간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청나라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본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실시하면서 연해주에 괜찮아요. 설마 네가 일부러 나갔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녹화 다 돼 있으니까 수업 못 들은 거는 참고하도록 하세요. 방금은 헛소리밖에 안 했었어요. 여튼간 러시아가 남한마 정책을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자,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야 조선아, 니 얘랑 친하게 지내는 건 어떻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건 어떻노? 하면서 계속 오만 나라들을 전부 다 갖다 들이대요.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랑 조선이랑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중간에 지가 뭐 싸움 화해시키는 것도 아니면서 청나라까지 와가지고 자,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서 이렇게 좀 설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좀 볼게요. 청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수교를 조선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길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은, 수신사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 발달된 문물, 제도, 기술, 공장, 산업화 정도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파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웃긴 게 일본에 가서 책을 하나 구해왔대요. 책을 구해왔는데 이 책은 메이드 인 청나라 거야.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을 일본에 가서 구해왔는데 그 가지고 온 사람은 조선 사람이야.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조선은 어떻게 해서 외교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내 생각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책이야. 아니 지네 나라 외교나 관심 가질 거지. 지네 나라는 엔간히 정치 잘하고 있다고 남의 나라까지 신경을 쓰네. 오케이? 자, 그때 중국 외교관 이름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훌륭한 예시예요. 그래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거기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 조심해래. 일본이랑 중국이랑은 원래부터 알던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견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미국이랑 손잡는 건 어떻노? 막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홍길이 가지고 온 책 이름 조선 책략, 이게 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있는 내용 보시고 양반 유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고종과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의 수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항상 보면은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이 약간 틀딱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의견도 되게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어요. 네. 이제 가끔 여러분이 너무 흑백
수직 논리로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착한 거, 이건 못된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맞네. 전마도 하는 말이 참 옳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교과서에 또 나오니까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에 서구 열강 가운데서도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식 명칭입니다. 1882년이었다.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차례차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제일 늦게 맺은 나라는 어디였느냐? 러시아였다. 프랑스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아니, 프랑스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요? 프랑스는 꼭 수교,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천주교를 인정해달라, 천주교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미학국가였던 조선에서 진짜 이거를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이제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프랑스랑 외교 관계 제일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써 조선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는 되었지만, 뭐가 왜 그러는 거? 천주교 조항. 왜 굳이 넣으려고 했냐고? 프랑스는 항상 어느 나라하고 맺든 간에 그걸 꼭 넣으려고 해요. 약간 프랑스가 자기들이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사실 프랑스가 청나라하고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종교, 천주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하였다. 그랬는데 이제 청나라와는 특이하게도 조공책봉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하 관계가 계속 있는, 원래 국제법에 의하면 모든 나라는 동등한 한 국가당 그 나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청나라와는 우리가 상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4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없나요? 이해됐으면 이응! 엄청 어려운 거 해야지. 그렇지. 어디 갔노? 사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에서의 내용 볼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무엇인가?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평가를 받는 조약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거가 채점하는 기준이에요. 최초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2점, 근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또 2점, 불평등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2점, 총 6점짜리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좀 점수 주기가 약간 찝찝해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가끔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너무 FM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기준이 없이 주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선생님 제 거 왜 틀렸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빠져서 점수를 뺐어 라고 하면은 인정이라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내 삘이 충족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도라이 같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 내 삘에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더 이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2점의 부분 점수를 준다고. 오케이? 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 그 전에도 조약은 많이 맺었었어요. 조약은 많이 맺었는데 근대적인 게 최초인 거야. 맞지? 여러분 아직 이 시험 안 냈어요, 여러분. 깜놀했네. 지금 채점 기준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 자, 어디 갔노? 싸늘해요? 오케이, 축하해요. 오늘 비가 와서 그래요. 나 오늘 반팔 입고 왔다가 뭔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긴 여러분 별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 때 내가 가르쳤던 부분에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 온라인 수업은 거의 안 들으니까. 맞죠? 한 반도 안 들을 거니까 그걸 노리는 게 제일 좋겠지.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강화도 조약은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 맞지? 강화도 조약을 안 내면 뭘 시험 문제를 내겠노? 여기 별 곱하기 이렇게 내는데. 맞지? 자, 그럼 볼게요.
조선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였고 영사재판권과 해안 침량권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뒤이어 체결한 부속 조약으로 일본 생각하기에 아씨 이것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아씨 이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 추가 조약이 몇 번 있었습니다. 더 욕할 만큼 어렵게 나오려면은 그 조약들의 이름까지 다 외워야 돼요. 오케이? 이건 조일수 조규,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추가된 거, 요거, 그 다음 추가된 거, 요거. 오케이? 이런까지 다 외워야 되는 끔찍한 상황들. 뿅. 여튼간 그러하였다. 뒤이어 체결한 부속 조약으로는 일본 상품의 무관세 무역, 양심없죠. 관세가 없대요. 자, 그리고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또 웃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율 계산하기도 어려워져요. 쌀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지면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가뭄 들면은 보통 일본도 가뭄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곡식의 유출을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곡식을 유출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만은 세상에나 그 뭐고 국제무역에서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 뭐고 갑자기 또 배상금을 물어라. 무역에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상금도 진짜 많이 묻니다. 뭔 놈의 배상금이 겁나 많은지 진짜 그 배상금 다 합치면 한 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껌값이죠 지금은. 지금은 껌값인데 여러분. 그 당시 1,000원이었으면 기와집 10채를 살 수 있을 돈이었다고 했어요. 오케이? 아니 다 못 주고 이제 그 돈 못 갚았으니까 식민지가 됐죠.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랬대요. 여러분 이때 내가 말했잖아. 개화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계속 철도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이네요. 우리나라 안에 그 뭐고 금광, 은광, 철광 엄청 많았는데 그런 게 또 다 털려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금광을 캘 때 얻을 수 있는 금의 가치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하자. 10,000원 이라고 하면은 이 금광을 캘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미국한테 줘요. 미국한테 주고 미국은 한 달 동안 이거를 내가 금광을 캘 수 있는 권리로 얼마를 주느냐? 1,000원을 주는 거야. 1,000원만 주고 10,000원을 털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 여러분 사람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 학교에서 이거 내가 평생 써먹을 일도 없는데 뭐 할러 내가 이거를 하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근히 써먹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놓은 게 있는 게 훨 나아요. 오케이? 그럼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도 겁나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요즘에 사회 시간에는 여러분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권이라든가 뭐 알바할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더만. 맞지? 우리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거든. 우리는 그런 거 한 개도 안 배워서 와 진짜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제는 학교에서 또 가르쳐줘야 되는 것 중에 주식도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그 부동산 계약, 집 계약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부동산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전세금이 털렸거든. 현진이 방금 웃었니? 내가 5,500만 원이 털렸어. 내가 선생님 처음으로 되고 우리 집은 부산인데 거제도에 발령이 났거든. 거제도에 발령이 나가지고 그럼 내가 따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는 운전도 못하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을 했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럴 수가. 그 아줌마가 내 돈을 들고 톡겼지. 내 돈을 들고 톡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톡겼느냐. 이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내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라 거제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0명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들고 토낀 돈이 100억이었어요. 해외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아직도 못 잡았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이거 참고로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전 이야기.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줄까? 이 아줌마의 자식을 내가 가르쳤었어.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내가 진짜 이가 갈렸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에요. 여튼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모르는 게 많단 말이야. 모르는 게 많은데 이 당시에 조선 정부 역시 계약서를 볼 때, 계약서를 맺을 때, 다른 나라와의 무역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몇 년 간격으로 갱신을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건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갑자기 부동산 계약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모를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저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뿅. 여튼간 그러하였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5,500만 원 중에 얼마를 되찾았느냐? 1,000만 원. 1,000만 원 되찾았어요. 1,000만 원. 너무 슬프네. 어디 갔지? 그건 어디서 찾았냐고? 1,000만 원은 어떻게 찾았냐고요? 1,000만 원은 어떻게 찾았냐면은, 1,000만 원, 아니, 정부에서 안 줘요, 그거는. 1,000만 원 찾았던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그 아줌마랑 짜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줄 때마다 그 아줌마한테 100만 원씩 받고 그랬대요. 그 부동산이 일부러 내가 사기 당할지 알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100명이 사기 당한 다음에 그 부동산이 그 자리 없애고 토꼈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개명까지 하고 거제도에 있는 다른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또 차린 거야. 그랬는데 이 100명 중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는 5,500만 원 뜯겼지만 다른 쌤은 6,500만 원 뜯긴 쌤도 있었고, 우리 위층에 사는 신혼부부는 1억을 뜯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2개월짜리 신생아가 있었는데 강제로, 그래서 이 사람도 쫓겨났거든요. 그랬었는데 결국 그 부동산 업자 잡아가지고 알면서 사기 계약을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업자한테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어쩌겠어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참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율 1위가 뭐게? 가장 범죄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사건. 맞아요. 사기가 우리나라에서 1위예요. 항상 내가 사기를, 이런 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죠. 계약하기 전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도 안 돼요. 우리 엄마 같이 갔었어요. 우리 엄마도 먼저 몰랐었어요. 그 전에 부동산 법이라든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왜냐면은 인터넷 가보면은 이런 거 사기당한 사람 겁나 많거든요. 와, 이번에는 300억 사기친. 부동산으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전세금 300억 사기친 여자도 나오대.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계약을 맺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거의 공인중개사 딸 정도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평생 번 돈 사기를 안 당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만 봐도 돼요, 여러분. 누구지? 그 쌤, 유은비 쌤이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래요. 축하합니다. 자, 어디 갔노? 뿅. 3분 남았네. 밑에 맞아볼게요. 아니, 그 쌤은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 없고, 유은비 쌤은 이제 아직은, 그래서 이제 전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유은비 쌤 근처에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기당한 쌤이 많대요.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더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럼요. 원래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가 더 재밌죠. 오케이. 뿅. 그 결과 볼게요. 그 결과 조미 소통상조약은 강화도 조약과 달리 왜냐? 우리도 공부했거든요. 1876에서 1881가 되기 전에 한 6년 걸린 거죠. 6년 동안 우리도 엄청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랑 달리 관세도 부과시키고 그리고 또 곡식은 수출 못하게 금지시키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포함을 해놨대요. 오케이? 여러분 사람은 역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혹시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려고 하면은 미국이 정의롭게 행동해라.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노? 해서 중간에서 우리를 좀 중재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조항. 그게 바로 거중조항입니다.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종이 미국에다가 헬프미 요청을 했었대요. 헬프미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이 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그것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거중조정을 발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넣었는데 젠장할 그러면 뭐 하노 영사재판권은 여전히 들어갔고 심지어 일본도 못 넣었었던 불평등한 조약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조약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 추가를 못했었거든요. 그럼 일본의 이 최혜국 대우의 존재를 모르고 추가를 못했었나요? 노노노노. 일본도 최혜국 대우 조항을 원래 강화도 조약에 넣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 철벽을 치면서 아니야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를 넣을 필요가 없어. 왜냐? 나는 일본이랑만 근대적 조약을 맺을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최고 혜택을 받는 나라잖아. 근데 그거를 뭐 하려 굳이 넣어? 라고 해서 철벽을 쳤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조약에 추가했었던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부터 미국이 최초로 넣은 다음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최혜국 대우를 포함하고 있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왜? 미국이 최초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추가했어요. 응. 한 나라가 광산을 얻고 나면은 야 나도 쟤랑 동급의 권리를 줘야지 해가지고 A한테 미국한테 금광을 줬으면은 B한테는 또 다른 금광을 주고 아니면 C한테는 뭐 숲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뜯긴 거예요. 한 나라한테만 뜯길 줄 알았는데 최국 대우 때문에 전부 다 틀리는 거. 그렇지. 그래서 호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젠장할 진도 별로 못 나갔네. 야 여기 강화도 조약 자세한 내용 이미 다 알지? 요 밑에 거랑 자세히 같이 읽어보면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도 다음 시간 되기 전에 읽어보고 와. 알겠지? 응. 안녕. 빠이빠이.